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책 페이지 어디냐면 잠깐만요. 346페이지입니다. 자, 부교재는요. 부교재는 페이지 67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과세 요건이 있어요. 자,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죠.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소득세를 배우고 있죠. 자,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소득인데 그 소득은 크게 무슨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자, 종합소득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나눠지고 이럴 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양도세 과세 대상은 다시 한번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에요? 양도할 때 낸 세금이다. 자, 열거된 자산 기억해 볼까요?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크게 5가지죠. 이 5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의 차이였다? 세율의 차이였다. 자, 다시 한번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말하고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했던 게 자, 전세권, 지상권은 되지만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어야 된다는 거. 요것이 이제 포인트였고. 자,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거예요. 특히 영업권하고 이축권인데 이런 영업권과 이축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하셨죠? 하지만 부동산 등, 즉 사업용 고정자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축권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는 거고. 자,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과 부동산 보다 기타 자산 양도로 보는 것은 세율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죠. 골프 회원권이 있는데 이 골프 회원권이 부여된 주식도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양도였어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양도란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될 텐데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되죠. 대신에 뭐가 된다? 유상이나 무상은 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증여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지? 세법에서 양도가 되려면 사실상 이전이 되면서 유상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자, 그럼 유상 이전인데 이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유상 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는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라는 것. 자, 특히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겠죠.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뭐가 된다? 법률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또 기억하시고요. 자, 현물 출자인데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죠. 법인 및 공동사업 등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물 변제인데 대물 변제하면 이혼이 생각나죠. 재산권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하는 것은 양도로 본다. 자, 대물 변제가 유상 이전인 것은 무엇의 감소 때문에 그렇다?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 역시 마찬가지죠. 증여를 하는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부담부 증여라면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수용도 양도가 되는데 다만 공매와 경매에 있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는 경우에는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거. 자, 이에 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 비과세면 비과세지 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이익이 실현됐어. 그래서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거야.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는 거야. 그래서 환지가 되면 지가 상승이 있지만 그 지가 상승분이 이익이 실현된 게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환지된 토지를 나중에 팔았을 때 이익이 실현되겠지. 그러면 그때 양도세를 과세하려면 언제적 취득시기를 봐야 된다? 환지 전에 토지의 취득 시기를 봐야 되겠죠. 다만 환지가 되면서 감환지가 되거나 증환지가 됨으로써 그에 대한 청산금을 교부받거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그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때 새로운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은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 담보도 양도로 보지 않는 거고 아셨죠? 다만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서 문제가 뭐냐면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채무 변제 충당돼서 실제로 그럼 그때는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양도담보도 있었고 공유물의 단순분할 이때 단순분할이란 지분의 변동이 없죠. 다만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뭘로 볼까요? 양도로 봐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또 매매원이 무효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이것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할 거냐면 과세표준 곱하기 뭐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민법에서 기간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기간과 기한을 배우는데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뭐를 말한다?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계산하는데 그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기산일 또는 기산점이라고 해요. 끝나는 점을 우리는 만료점 또는 만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 말일 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기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기간을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미만 몇 프로예요? 1년 미만 50%의 세율이 2년 미만의 세율이 몇 프로예요? 40%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뭐가 돼요?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진다. 제가 이제 세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을까? 그런 분들 이렇게도 돈을 버네. 그 성남에다가 이제 모텔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건물을 40억에 샀어요. 1년 6개월 전에. 40억에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모텔업을 하다가 지금 뭐지? 1년 6개월도 안 됐는데 작자가 나타난 거야. 75억에 팔라고.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자,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참, 좀 그렇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럼 왜 전화를 왔느냐? 세금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 없죠, 당연히. 가능이 없죠. 근데 적어도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2년 미만이면 40%니까.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 하니까 44%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건 세금을 조금이나마 적게 내려면 최소 몇 년은 보여야 된다. 2년은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 2년의 보유 기간을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산일이 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취득 시기라 하고, 만료점이 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양도 시기라고 하겠죠. 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의 기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유 기간이라 하고. 그래서 적어도 말이죠. 세금을 어느 정도 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양도세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보유했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1년 6개월 보유했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지. 무조건 44%니까. 적어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과세 표준을 배울 거예요. 오늘 과세 표준의 그 내용을 배울 건데, 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뭘 배워야 된다? 양도 및 무슨 시기? 취득 시기를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예요. 자, 일반적인 매매 볼게요. 자, 매매로 사고 팔았어. 살 때도 매매로 사고 팔 때도 매매로 팔았어. 이렇게 했을 때 원칙은 언제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은 계약서상의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요, 사실상의 대금 청산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계약서상의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 사실상의 대금 청산을 말한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었을까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었을까요? 예? 말 잘하세요. 어? 자, 계약서상의 날짜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렇죠.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없네.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벌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특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소득세법에서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소득세법에서 양도 시기는 개인 간 거래냐 국수공판장이냐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대금 청산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등기 인정하겠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거나, 또는 대금 청산일이 뭐 했을 때는 분명시에는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너무나 간단해. 그러니까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아니면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로 한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뭐한다?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볼게요. 저는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 다 어려워하더라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요 5월 2일 날 1억에 매매를 했어요. 을한테요. 근데 갑이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매매가 이루어진 건 이 양도세 1,000만 원을 을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수자가 너가 양도세 낼 거 내가 부담하고 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7월 31일 날 양도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인데 이 갑과 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총 얼마로 봐야 될까요? 응? 1억에 사고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고 팔았어요? 예? 여러분들 갑은 1억에 팔았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을이 이걸 3억에 팔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취득가액을 1억으로 보겠습니까? 1억 1천으로 보겠습니까? 1억 1천으로 본단 말이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실제 얼마에 사고 판 거예요? 실제로 1억 1천에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갑은 1억에 매매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을이 1억 1천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1억에 팔았다고 하고 얘는 1억 1천에 샀다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 떠겠죠. 이게 대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세무서는 갑한테 가서 야, 얘 1억 1천에 샀대. 넌 1억에 판 게 아니고 1억 1천에 판 거야.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실제로 1억 1천에 사고 판 건 분명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냐고. 언제 사고 판 걸로 볼 거야? 5월 2일 날 사고 판 거로 볼 거예요? 7월 31일 날 사고 판 거로 볼 거예요? 그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있고 없고 적고 많고가 나눠질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언제 사고 판 거로 봐야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1억 천에 사고 팔았는 건 알겠어. 아셨죠? 그럼 언제? 5월 2일 날 사고 판 거로 볼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7월 30일 날 세금까지 납부했으니까 7월 31일 날 사고 판 거로 볼 거예요? 라는 겁니다. 5월 2일 날 사고 판 거로 볼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가 있을 텐데 이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해서 판단하고 시기를 판단할 때는 뭐 한다?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 말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면 1억에 사고 팔았어요? 1억 천에 사고 팔았어요? 1억 천에 사고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을 금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는가?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해. 그러면 5월 2일 날 사고 팔았어요? 7월 31일 날 사고 팔았어요? 5월 2일 날 사고 팔았죠. 그러니까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기를 결정할 때는 제외하고 판단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서 보면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뭐한다? 제외한다. 뭐를 결정할 때는? 시기를 결정할 때는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하고.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억에 사고 팔았어요? 1억 천에 사고 팔았어요? 1억 천에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해서 판단하는 거고. 5월 2일 날 사고 팔았어요? 7월 31일 날 사고 팔았어요? 5월 2일 날 사고 팔았죠? 시기를 결정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아셨죠? 이게 좀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46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매매인데, 자, 이런 일반적인 매매가 두 가지 조건을 바뀌어요. 하나는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게 취득세에서는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연부 취득의 취득시는 언제였었지? 연부 취득 취득시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각각의 지급일이 취득시였잖아요. 자, 장기 할부 매매야. 여러분들, 매매면 기본적으로 대금 청산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 할부 매매인데, 이런 장기 할부 매매는 언제가 된다?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보니까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 네, 빠른 날. 장기 할부 매매예요. 장기 할부 매매는 대금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 빠른 날로 합니다. 요렇게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장기 할부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청산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역대적으로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역대적으로 통계를 보면 장기 할부 매매가 답이 계속 나왔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장기 할부 매매 찍으면 돼. 아시죠? 이게 그 정도로 답으로 많이 채택이 되었던 게 장기 할부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 할부 매매는 매매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대금 청산일 기준이 없다는 거 아셨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하겠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나? 여러분들 수용의 방식이 있어. 여러분들 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매매 방식인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용이 되면 언제가 된다? 똑같은 매매니까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수용, 개시일이 있어. 중 빠른 날이.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수용. 이거 사람들 엄청나게 착각 많이 합니다. 뭐냐면 대부분 그 수용 당한 사람들은요. 돈을 받을 때 양도가 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수용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신고를 한 걸 보면 수용은 대금 청산일 전에 이미 등기 넘어가요. 선등기가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아셨죠? 그래서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돈 아직 다 안 받았으니까 양도세 신고를 돈 받은 날부터 기산을 한다고. 근데 이미 뭐는 지나가 있어. 등기는 이미 넘어가 있다고. 등기가 이미 넘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죠? 양도세 신고를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양도세가 무신고가 되면 양도세 가산세가 20%예요.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 되니까 그래도 10% 내야 된다고. 양도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옵니까? 몇 천만 원 나온다고. 몇 천만 원에 10%만 해도 몇 백만 원이 가산세로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특히 수용일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아셨죠? 수용은 이미 등기가 먼저 넘어가 있어.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넘어갔더라도 수용 개시일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니까.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여러분들 하나의 매매 방식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 장기 할부 매매, 수용 방식이야 매매. 아셨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양도 및 취득 시기의 결정 기준이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자가 건설 건축물이에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자가 건축물 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을 때는 당연히 언제 있어요? 당연히 사실상 사용일이 돼야 되겠죠. 자, 상속이에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피상속인의 취득일이다. 자, 100원이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은 70원이 취득가액이 돼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취득가액이 돼야 돼요. 예? 언제가 된다? 상속 개시일이 되지. 왜냐하면 뭐 내야 돼? 상속세 내지. 요렇게 양도세를 계산하면 양도세하고 상속세가 이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요렇게 해서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지.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시는 언제가 된다?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 받은 날이 돼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저 옛날에 묵혀둔 자산이 있어.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또 그걸 공부할 텐데,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만일 양도세가 많이 나올 자산이라면 지금 배우자한테 뭐 해두는 게 좋아요? 증여. 상속은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죽으면서 줄 수는 없고, 먼저 증여를 해두면 증여가액이 높아지면 취득가액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뭐가 된다?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 안 팔 자산이, 좀 있다가, 5년 정도 있다가 묵혀서 팔 자산이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이 시가가 5억이에요. 공시가격이 3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8억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내 상속 가액이 5억일 때하고 3억일 때 나중에 8억에 팔 때 양도 차이가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속 가액은 원칙적으로 뭘로 한다?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야. 시가가 불분명하면 뭘로 한다? 공시 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가가 5억이고 공시가격이 3억이다. 그럼 여러분들, 자,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좋은 게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안 낸다고 좋아하지 말고요. 상속세 안 낸다고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상속 재산가액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높여서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뭐가 줄어들 수 있다?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다. 증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조금 내더라도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낭도하게 될 때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증여세 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면 증여를 해두는 것도 좋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속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된다?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고,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데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시가로 할지 공시가격으로 할지 판단은 원칙은 무슨 가로 한다? 시가로 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다만 여러분들 얘 모두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는 상속 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가로 한다?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으로만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 받은 날.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이 있어요. 근데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점유의한 시효 취득인데, 자, 뭐예요? 점유 개시죠? 공연, 평원 몇 년? 20년.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우리는 시효의 완성. 이런 시효의 완성은 법률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야 한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80년 5월 1일 날 점유를 개시했다고 했을 때 이거 뭐가 된다? 00년 5월 1일 날이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4년 6월 24일 날 뭐 했다? 등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양도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에 의한 권리 변동의 시점은 언제죠?
민법에서의 권리 변동의 시점은 예? 14년 6월 24일이지. 언제? 등기 접수일이니. 그럼 여러분들 시효 취득도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내야 되겠죠? 아셨죠? 그러면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시효 완성일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시는 언제지?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시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 시효 취득은 뭐예요? 소구표야. 처음부터 내 거였죠. 제 말 이해하셨죠? 만약에 시효 완성일부터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면 지금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효 취득에 대한 각각의 시기가 민법, 취득세, 소득세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는 언제가 된다? 점유? 처음부터 내 거였어. 시효 완성이 되면 소구표거든.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처럼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미완성 자산 있어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될 때 목적물에 뭘로 한다? 완성일로 한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뭐 합니까?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고 뭐예요? 대금을 잔금을 치릅니다. 맞죠?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고 나서 대금 청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양도를 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완성된 때 내 겁니까? 내가 돈을 줬을 때 내 겁니까? 응? 아, 현대건설이 아파트 지었다고 다 내 거예요? 응? 내가 계약만 했다고 내 겁니까? 돈을 줘야 내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금 청산일이지. 자, 그런데 제가 이래봐도 돈밖에 없단 말이야. 선납 할인을 해준대. 선납 할인을 해주니까 이 돈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갖고 있을 필요, 은행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납을 했어. 그러다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대금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 그걸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내 걸 할 거냐? 네? 이때는 돈을 줬어도 불능이죠, 불능.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언제부터 한다? 완성일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기일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빠른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미완성 목적물일 때는 완성일과 대금 청산일 중 늦은 날, 대금 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미완성 목적물 나오면 이때만큼은 빠른 날이 아니라 뭘로 한다? 늦은 날. 이때만큼은 늦은 날로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다시 환지 처분. 여러분들 환지 처분은 뭘로 보지 않는다?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가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써야 돼. 자, 그래서 환지 처분은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건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취득시기가 언제였어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에 비해서 만약에 권리 면적에 감소나 뭐가 있으면 감소나 증가가 있으면 감소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증가는 취득으로 보겠죠? 그러면 이때 새로운 양도 및 취득시는 언제가 된다? 환제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제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볼게요. 거기 연대 10번부터 볼래요? 가로 10번. 자, 취득시기 의제 있죠? 찾으셨어요? 예, 취득시기 의제 별표해 주세요. 토지 건물 등일 때 언제예요?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86년 1월 1일.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지금 아까 시효 취득일 때는 처음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이때는 언제가 된다? 80년 5월 1일 날 점유 개시이지만 이때는 85년 1월 1일이 되는 거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취득시기 의제가 되는 거다. 취득시기 의제 아셨죠? 취득시기. 자, 이렇게.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취득시기 의제 규정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일까요? 불리한 규정일까요? 따진다면 왜 유리하지?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 이때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취득시기 의제가 유리한 규정이다 불리한 규정이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 토지 등 때 언제다?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86년 1월 1일. 취득시기 의제 기억하시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경락에 의했어요. 그 위로 잠깐 올라가시면 경락에 의할 때는 언제가 된다? 대금 만납일입니다. 경락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경락 대금 만납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시면 부동산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환원됐어. 여러분들 이렇게 무효 판결에서 양도되었던 것이 환원됐다.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환원된 자산을 다시 유효한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시 언제가 된다? 당초 자산의 취득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48페이지 보시면 취득 확인 예제 한번 볼게요. 확인 예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식으로 틀린 것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증여일 때는 증여 받은 날. 맞죠? 자, 수용 나와서 수용. 수용일 때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셋 중에 빠른 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했어요. 등기, 접수일, 상속일 땐 상속, 개시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 비과세는 넘기세요. 여러분들 349페이지서부터 383페이지까지가 양도세 비과세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이제 비과세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조금 제껴도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읽고 있으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또는 어떤 우리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인 거지. 이거를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은 조금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토지의 구분도 마찬가지야. 재산세 토지 구분도 한 10몇 페이지, 17페이지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껴도 되는 부분이다.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걸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읽고 있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아셨죠? 나중에 요약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는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눈물 나게 어려운 부분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눈물 나게 어려워요.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제 페이지 384페이지 넘어갑니다. 384페이지 넘어가요. 자, 어려운 부분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뭐 곱하기 뭐 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이때 총수익 금액은 우린 뭐라고 한다? 총수익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 필요경비는 뭐예요? 당연히 취득가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타의 필요경비까지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 취득할 때 생각해 보시면 법무사 수수료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취득세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있어요? 뭐 인지대, 증지대, 그 다음에 채권 손실, 매각 손실 이런 것들 법무사가 주는 영수증 안에 보면은 조세가 있고 수수료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자산을 나중에 양도했을 때 이 금액이 다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가액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가액도 당연히 필요경비지만 그 외에 기타의 필요경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도 차익에서 이제 뭘 차감하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양도 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해요?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아셨죠? 자, 외워봐요. 늘. 자, 외웁니다. 자, 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사업소득을 보면요.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이거를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원래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병비 빼면 그게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은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소득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해줘. 즉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소득 금액과 달리 양도소득은 이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 번 더 해준다. 아셨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난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 하고,
그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순서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부터 외우세요. 자, 순서 외워보세요. 자, 총수익 금액 이제 하지 않고 양도가액으로 할게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뺀 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질문에 뭐 한다? 계산 순서. 과표 순서 암기가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다시 한번 외워봐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 자, 네, 선생님. 자, 질문.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차감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 공제 하면 한 문제 틀린 거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가 뭐 물어봤어요? 양도소득 금액 물어봤어. 이 문제만 3번이 나왔다고. 이 문제만 3번이 나왔어. 아셨죠? 그래서 과세표준 순서 암기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양도세에서 숫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3번이야 답은. 아셨죠? 답은 3번인데 적어도 3번을 찍기 전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이 양도 차익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까지 구해야 되는 건지 무조건 3번을 찍더라도 차익인지 소득 금액인지 과세 표준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에 주의해라? 질문에 무조건 주의. 우리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와요. 많을 땐 2문제가 나왔지만 양도세 계산 문제는 보통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지는 아니, 그 계산 문제를 공부는 할 건데 우리가 계산 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공부이지 어떤 걸 맞히라고 풀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어찌됐건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답을 나중에 맞히더라도 질문부터 차익인지 소득 금액인지 또는 과세 표준인지. 아셨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